여러분은 누군가가 소중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던 적 있나요? 그리고 그 거짓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감정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내 이름은 선영, 환갑을 넘긴 평범한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미망인.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 내 딸, 지수. 지수는 오랜 연애 끝에 준호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준호는 조용하고 공손했다. 지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고, 나도 마음속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결혼식 날, 나는 누구보다 기뻤다. 내 딸이 자신의 행복을 찾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가 집에 와서 눈이 붓도록 울었다. 엄마. 준호가 요즘 이상해. 전에는 늘 말 걸어주고 뭐든 함께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보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건가 싶으면서도 딸의 눈물은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조심스럽게 준호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준호가 혼자 우리 집에 들렀다. 지수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날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많이 피곤하지? 지수가 좀 속상해하더라.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신경 쓰이게 했다면 죄송해요. 지수한텐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걱정할까 봐.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준호가 전화를 하는 걸 들었다.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응, 알겠어. 오늘은 안 돼. 그녀가 집에 있어. 다음에 연락할게.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라는 단어. 지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쩐지 직감했다. 나는 고민 끝에 지수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준호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판단이 결국 나를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준호는 또 우리 집을 찾았다. 이번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 그냥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요. 어머니 댁에 오면 편안해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그는 내 딸의 남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의 말투와 행동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공손했고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했다. 하지만 가끔 그 눈빛은 마치 나를 그냥 장모로만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선영아. 넌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이 편한 유일한 어른일 뿐이야. 하지만 그런 합리화도 하루하루 무너져갔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다시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준호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마음이 없어진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마, 그럴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딸의 슬픈 목소리에 도저히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준호가 전에 두고 간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께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라고만 적었다. 봉투를 열자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선 제가 지수에게 잘하길 바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지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끔 저와는 너무 달라서 제가 외롭다고 느껴지는 날엔 이상하게도 어머니와 있었던 짧은 대화, 조용한 밥상. 그런 게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아마 이 편지가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머니와 있을 때 편안했다고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수에겐 아직 말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저 혼자 속으로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지를 읽고 나는 깊은 침묵 속에 빠졌다. 그 안엔 고백도 변명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금 어딘가 무너지고 있었다. 지수에게도 나에게도 완전히 다가오지 못한 채 그저 머물 곳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아이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위로가 필요해서 나에게 기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어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지수가 상처받지 않게, 그 아이를 외롭지 않게, 그 두 마음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종이 위 글자들이 또렷하게 다가왔다. 글씨는 조심스럽고 담백했지만 그 속엔 외로움과 갈등이 녹아 있었다. 어머니와 있었던 짧은 대화, 조용한 밥상. 그 문장에서 나는 멈춰섰다. 그가 기억하는 건 대단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말없이 나눈 온기. 그건 내가 예전 남편과도 나눴던 혹은 딸과도 사라져버린 어떤 감정과 닮아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다시 우리 집을 찾았다. 이번엔 지수가 함께 오지 않았다. 어머니, 이 근처에 회의가 있어서요. 잠깐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눈 밑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차를 내오며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너 요즘 괜찮니? 일도 힘들고 집도 평안한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는 작게 웃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어머니도 다 느끼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지수는 듣지 않아요. 나는 그 순간 딸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너진 표정을 보자 내 안의 연민이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는 천천히 밥을 먹고 국을 떠먹으며 가끔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요. 시끄럽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넌 말보다 생각이 많은 아이 같아. 때로는 그런 사람이 더 상처도 쉽게 받거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고마워요. 말 안 해도 알아주시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아이가 나에게 기대는 무게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요즘 부부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엄마, 우리 너무 자주 싸워. 준호는 계속 피하고 난 자꾸 따지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애도 힘든 시기일 거야. 너도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 가끔은 말 대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단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딸의 혼란과 남편의 고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준호는 밤늦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산책하실래요? 오늘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나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그곳엔 준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담담해 보이기도 했다.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말없이 그저 나란히 찬 공기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가끔씩은 선영 씨처럼 바라보는 눈빛을 보였다. 그건 단순한 가족 간의 존중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나에게 기대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서 잊고 있던 필요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절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남편, 그리고 내가 가장 지켜주고 싶은 가정.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단단히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준호는 착한 아이다. 지수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고 이제는 나에게까지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어른이다. 내가 이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상처받는 건 지수일 것이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멈춰야 한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들었다. 주방에서 따뜻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지수가 정성스럽게 썬 과일이 놓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 말에는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는 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예전에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다. 그리고 한때는 누군가의 의지처이자 조용한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나는 엄마라는 이름 안에 내 꿈과 감정을 너무 오래 숨겨왔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전 도서관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나는 길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이 순간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내가 기특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참 잘 살고 있다.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께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놓친 것도, 이제는 직면해 보려고요. 그의 말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고통과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더 깊은 책임감과 용기를 갖기를 바랐다. 우리가 나눈 감정이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고, 성찰로 바꾸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지수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혼자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나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살아봐야지. 누구의 딸이기 전에 너니까? 나는 작은 동호회에 가입했다. 글을 쓰고, 사람들과 책을 읽고, 함께 조용한 산책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절대 늦지 않다는 걸 느꼈다. 서로 나이가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지만, 그곳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밤늦게 도착한 응원 메시지. 함께 마셨던 커피 한 잔의 온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조차 내 삶의 한 페이지로 조용히 고이 접어둘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을 꺼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지수가 벽에 붙여둔 쪽지가 보였다. 엄마, 요즘 엄마가 제일 멋져. 나도 엄마처럼 늦게라도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볼래.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래. 지금의 나는 그저 딸을 잘 키운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키워내고 있는 사람이다. 밤이면 여전히 일기장을 펼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본다. 오늘도 나를 잘 안아주었는지,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따뜻했는지,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묻는 그 질문 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응, 오늘도 잘 살았어. 인생은 늘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봄은 다시 온다. 그 봄이 사랑일 수도, 회복일 수도, 홀로 서기일 수도 있다. 나에게 봄은 누구의 곁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를 잊은 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그 설렘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햇빛 아래 놓아보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두 번째 봄이 오길,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튤립